선생님, 남편분이 우리 수진이 참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왠지 모를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제 남편이 제 제자의 엄마와 7년 동안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운동회에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교사인 저와 남편, 그리고 제 제자. 우리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쳤고 남편 도연은 수학을 가르쳤죠.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동안 남편은 제 제자의 엄마와 함께 또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운동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저는 국어 교사로서 우리 반 아이들을 응원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담았죠. 선생님, 저 찍어주세요. 저도요, 저도요. 아이들은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들이 좋았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에너지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거든요. 운동장 반대편에는 남편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수학교사였죠. 우리는 결혼 5년 차 맞벌이 부부로서 바쁘지만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연은 한 학부모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반 학생 수진이의 어머니 박미라였습니다. 미라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죠. 그때 미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수진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선생님, 남편분이 우리 수진이 참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수학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랄까요? 찝찝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원래 학생들 잘 챙겨요. 수진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겠죠.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수진이가 요즘 학교 오는 게 즐겁대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냥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운동회가 끝난 후 저는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엄마랑 무슨 이야기 그렇게 했어? 도연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죠. 아, 수진이 성적 얘기. 요즘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칭찬 좀 했지. 그래, 그 학부모 좀 적극적이던데. 뭐, 학부모들은 다 그렇잖아. 자기 애 챙기는 게 당연하지. 도연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냥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과 미라가 대화하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두 사람의 거리감, 그 자연스러움, 그리고 미라의 미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내가 왜 이러는 걸까? 그냥 학부모와 교사의 대화인데.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씨앗처럼 제 마음속에 심어졌고 결국 7년 후
거대한 나무가 되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운동회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한기는 착각이 아니었죠.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긴 배신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운동회 이후로 도연은 유난히 수진이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도 TV를 보다가도 그는 문득 이렇게 말했죠. 수진이는 참 똑똑한 아이야. 처음에는 그냥 교사로서 제자를 칭찬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가끔 제 반 아이들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자꾸 반복됐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수학 문제 완벽하게 풀었어. 진짜 대단하더라. 수진이는 이해력이 빨라. 한번 설명하면 바로 알아듣거든. 저는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같은 학생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불편해졌죠. 왜 유독 수진이 얘기만 하는 걸까? 저는 속으로 의아해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이 그 학생을 예뻐하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수진이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엄마가 말이야, 집에서도 공부 많이 챙긴대. 그러니까 수진이가 그렇게 성적이 오르는 거지. 그 어머니도 참 열심히 하시더라. 대단해.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학부모한테 관심이 많네. 제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웠는지 도연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심? 아니, 그냥 학부모가 열심히 하니까 좋다는 거지. 요즘 학부모들 무관심한 경우도 많잖아. 그래도 그 엄마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나? 별 뜻 없어. 그냥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라서 인상 깊었나 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은 원래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은 교사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특정 학생과 그 학부모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쯤 우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의 핸드폰 화면에는 이렇게 떠 있었죠. 박미라 학부모.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밤 11시에 학부모가 전화를, 그것도 수진이 엄마가. 도연은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화면을 뒤집어 소파 쿠션 위에 올려놓았어요.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도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아?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학교일이야. 나중에 받을게. 학교일이면 지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급한 일일 수도 있잖아. 아니, 별거 아닐 거야. 내일 학교에서 보면 되지.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어요. 박미라 학부모. 왜 밤 11시에 학부모가 전화를 할까요? 그것도 제 남편에게. 게다가 왜 남편은 그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요? 저는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핸드폰을 뒤집어 놓은 채 TV를 보는 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나는 지금 그 말을 믿고 싶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이 학교 일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제 본능은 뭔가 이상하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갈게. 그래, 나도 곧 들어갈게. 침실로 들어가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학부모가 밤 11시에 전화를 하는 게 정상일까요? 설령 급한 일이라 해도 왜 남편은 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을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 도연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죠.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도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빠르고 불규칙했어요. 그도 뭔가 불편한가? 저는 눈을 감은 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질문하기가 두려웠거든요. 만약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어쩌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그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박미라 학부모.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도연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수진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미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한 척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렸죠.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본능은 자꾸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저는 7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도연을 의심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출근했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부부였죠.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각자의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연이 말했습니다. 나 잠시 혼자 있고 싶어.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며 웃으며 물었죠. 무슨 뜻이야? 출장이라도 가? 제 목소리는 일부러 밝게 만들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나도 내 생각 좀 하고 싶어. 무슨 생각?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관계, 그게 무슨 의미죠? 저는 도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죠. 도연아,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해. 이상한 거 없어. 그냥 혼자 있고 싶다니까. 혼자 어디 가려고? 친구 집에 며칠 있을게.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더니 간단한 옷가지를 가방에 챙기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붙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보내줘야 할까요?
며칠이나 있을 건데? 모르겠어. 일주일 정도? 일주일. 그 말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도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가며 물었죠. 도연아, 나한테 화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야. 내 잘못 없어. 그럼 왜 이러는 거야? 도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죠. 그의 눈빛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냥 피곤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밤 핸드폰을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만든 저녁밥이 그대로 식어갔죠. 저는 혼자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죠. 저는 학교에서도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앞에 서면 자꾸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수업을 진행했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응, 괜찮아. 선생님이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을 때 저는 그것을 봤죠. 하얀 봉투, 법원 로고가 찍힌 공문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서류를 봤죠. 이혼 조정 신청서.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서류를 읽었습니다. 신청인 강도현, 피신청인 윤정희.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이혼? 도연이 이혼을 신청했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이혼 조정 신청서를 보내다니요.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겨봤죠. 이혼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격 차이 및 회복 불가능한 결혼 생활. 성격 차이, 회복 불가능?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5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성격 차이라니요? 그리고 회복 불가능하다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죠. 도연아, 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혼 조정 신청서를 받았어.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줘. 제발. 저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서류를 붙잡은 채 울었어요. 그럼 이제 끝이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5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버려지는 건가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학교에 병가를 냈습니다. 아이들 앞에 설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아서 생각했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아무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을 확인했죠. 2주 후
그때 법원에서 도연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겠죠. 하지만 그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뭐든 그건 분명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죠.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2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도연의 흔적을 찾았어요. 옷장에 걸린 그의 옷, 세면대에 놓인 면도기, 책상 위의 안경.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도연의 차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도연은 평소 출퇴근할 때 제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의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죠.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죠. 도연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도연이 앉아 있었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잠시 후 저는 차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 서랍을 열었죠. 영수증 몇 장과 주차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뒷좌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뒷좌석 가죽 시트 틈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죠. 분홍색 머리핀이었습니다. 작은 꽃 모양 장식이 달린 평범한 머리핀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리핀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머리핀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머리핀을 손에 쥐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누구 거지?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운동의 날 교정을 뛰어다니던 수진이의 모습이었죠. 수진이는 머리에 분홍색 머리핀을 꽂고 있었어요. 바로 이 머리핀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제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늘 꽂고 다니던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수진이 머리핀이 도연차에 있지? 여러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쩌면 수진이가 상담하러 왔다가 떨어뜨린 걸 수도 있죠. 우연히 뒷좌석에 앉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너무 희박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차에 태우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게다가 뒷좌석에요? 만약 상담 때문이라면 조수석에 앉았겠죠. 설마 아닐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맞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아니라 미라가 탔던 거겠죠. 그리고 미라의 가방에 들어있던 수진이 머리핀이 떨어진 겁니다. 아니면 수진이도 함께 탔을 수도 있죠. 도연과 미라 그리고 수진이. 세 사람이 함께. 저는 머리핀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꽃 장식이 파고들어 아팠지만 놓을 수가 없었어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핀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죠. 이게 증거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싶어졌습니다. 확실한 증거를요. 그날 밤 저는 도연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어요.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금방 풀렸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노트북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죠. 받은 편지함에는 수많은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관련 업무 메일, 광고 메일, 그리고 제 눈이 한 이메일에 멈췄습니다. 보낸 사람 박미라. 제목 우리 잠깐만이라도. 날짜는 3주 전이었습니다. 도연이 집을 나가기 일주일 전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에 메일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도연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수진이도 아빠처럼 따르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 잠깐만이라도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전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수진이도 아빠처럼 따른다고? 그 말의 의미가 뭔가요? 설마 도연이 수진이를 아빠처럼 대했다는 건가요? 저는 스크롤을 내려 답장을 확인했습니다. 도연의 답장이었어요. 미라야, 나도 그래. 너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하지만 아직은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정리할게. 우리 곧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정리한다고요? 무엇을요? 저와의 결혼을요?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목구멍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저는 더 많은 이메일을 찾아봤습니다. 받은 편지함을 위로 스크롤했어요. 그리고 수십 통의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박미라에게서 온 거였죠. 6개월 전, 1년 전, 2년 전, 심지어 5년 전부터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5년?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가장 오래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도연 선생님, 오늘 상담 감사했어요. 수진이가 선생님 덕분에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다음에 또 상담 부탁드려요.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메일 톤이 점점 달라졌어요. 선생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늘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선생님이 자꾸 생각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선생님이 아니라 도연 씨로 바뀌었죠. 저는 모든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걸 느꼈어요. 그들은 적어도 5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오래됐을지도 몰라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분홍색 머리핀이 보였어요. 그 작은 머리핀이 이제는 거대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7년이야. 수진이가 우리 반에 들어온 게 7년 전이었어. 그때부터 도연과 미라는 알고 지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선을 넘었죠.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밤을 새웠습니다. 눈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봤죠. 그럼 운동회 때 그 다정한 모습은 뭐였어? 그 밤 11시 전화는? 수진이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한 이유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도연은 수진이를 챙기는 척하면서 미라를 만났던 거예요. 학부모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학생 지도라는 핑계로.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눈치채지 못했죠. 아니, 눈치챘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2주 후면 법원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그때 도연을 만나게 되겠죠. 저는 이 머리핀과 이메일을 증거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묻겠어요. 당신 7년 동안 나를 속였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밤새 정리한 증거들을 가방에 담았어요. 노트북, 머리핀, 그리고 프린트한 이메일들. 손이 떨려서 제대로 가방 지퍼를 잠그기도 힘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심호흡을 했어요. 침착하자.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돼.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김현주 변호사님.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앉으세요. 변호사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증거들을 꺼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변호사님은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먼저 머리핀을 봤죠.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독으로는 약하지만 다른 증거들과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이메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씩 넘기면서 표정이 굳어졌죠. 5년 전부터군요. 네, 제가 확인한 건 5년 전 이메일부터인데 실제로는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변호사님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통화 내역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혹시 남편분 핸드폰 요금은 누가 내나요? 저희 공동 계좌에서 자동이체돼요. 그럼 통화 내역 조회가 가능하겠네요. 변호사님은 몇 가지를 검색하더니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도연의 통화 내역을 조회했죠. 화면에 수많은 번호가 떴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난히 자주 보였어요. 이 번호 누군지 아세요?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봤죠. 낯익은 번호였습니다. 박미라 번호예요. 확실해요? 네. 학부모 연락처 명단에 있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 내역을 스크롤했습니다. 1년 전, 2년 전, 3년 전 그 번호와의 통화 기록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 통화했네요. 길게는 1시간 넘게도 통화했고요.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7년이요. 수진이가 제 반에 들어온 게 7년 전이었어요. 수진이가 누군가요? 박미라의 딸이에요. 제 제자였죠.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수진이를 특별히 지도했나요? 내 방과 후에 자주 불러서 수학을 가르쳐 줬어요. 저는 그게 그냥 교사로서 학생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했죠. 변호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지도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거네요. 그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이를 핑계로 미라를 만났던 거였어요. 학생 지도라는 명목으로, 학부모 상담이라는 핑계로. 변호사님은 계속해서 증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SNS 계정도 확인했죠. 남편분 SNS 비밀번호 아세요? 한번 해볼게요. 저는 노트북을 받아 도연의 SNS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역시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죠. SNS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게시물은 거의 없었어요. 메시지함 좀 봐야겠네요.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메시지함을 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수백 개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박미라와 주고받은 거였어요. 보고 싶어. 나도. 오늘 수진이 학원 가는 날이야. 우리 잠깐 볼 수 있어? 그래, 7시에 만나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저는 화면을 보다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7년 동안 매일 내 옆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변호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간통은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혼 사유로는 명백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7년이었어요. 도연은 7년 동안 저를 속였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침대에서 일어나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학교에 출근하면서요. 제가 제자를 가르치는 동안 도연은 그 제자의 엄마와 사랑을 속삭였던 겁니다. 사진도 있네요.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도연과 미라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둘이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 공원을 걷는 모습, 그리고 키스하는 모습까지. 저는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충분히 봤어요. 그만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변호사님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조정 기일에 이 증거들을 제출하겠습니다. 남편분이 이혼을 원한다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아낼 수 있어요. 위자료요? 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돈으로 보상이 되나요? 7년 동안 속은 게. 변호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죠. 우리 결혼식 사진, 여행 갔을 때 사진, 그리고 학교 운동회 때 찍은 사진. 저는 운동회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도연과 제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때도 미라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사진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찢겨졌고 제 얼굴도 찢겨졌어요. 우리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죠. 으아.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억울함. 저는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7년 동안 저는 착한 아내였어요. 좋은 교사였고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졌죠.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서 잠들었습니다. 찢어진 사진 조각들에 둘러싸인 채로요. 조정 기일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때 도연을 만나게 되겠죠. 저는 그를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욕을 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차갑게 서류에 도장만 찍어야 할까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도연에게 속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겠다는 것. 비록 지금은 무너져 있지만 저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요. 조정 기일 일주일 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 전 부부 상담을 권유합니다. 담당 조정위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부하고 싶었죠. 상담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미 끝났는데요. 그래도 한 번쯤은 대화의 기회를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법적 절차 외에도 감정적 정리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의했죠. 상담은 법원 내 가족관계회복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2시였어요. 저는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여인 것 같았어요.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시선을 돌렸어요. 도연은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정희야.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상담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훈 상담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상담사는 부드럽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상담은 서로를 비난하거나 설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솔직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상담사는 먼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먼저 말씀해 보시겠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어. 그때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미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냥 학부모일 뿐이었어. 근데 자꾸 상담 요청이 들어왔고 얘기하다 보니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렇게 됐어. 도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 같은 사이였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선을 넘었지. 나도 모르게. 저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7년 동안 정신이 없었다고?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7년이 지워지나?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나도 힘들었어. 매일 거짓말하는 게 괴로웠어.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 왜? 사랑했으니까.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사랑? 그게 사랑이야? 남의 남편을 7년 동안 가로채고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거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희 씨, 지금 어떤 기분이신가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배신감이요. 그리고 억울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7년 동안 착한 아내였어요. 남편을 믿었고 의심하지 않으려 했죠. 근데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었던 거예요. 저는 혼자 결혼 생활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밤 제 옆에 누워서 다른 여자를 생각했을 거예요. 제 제자 엄마를요. 그게 얼마나 역겹는지 아세요? 도연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상담사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덜어내는 일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덜어내는 게 아니라 지우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7년의 기억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느꼈던 행복도 사랑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덜어내나요? 그냥 제 인생의 일부가 통째로 거짓이었던 거예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간절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미라와도 끝냈어. 이제 너만 볼게. 도연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죠. 다시 시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이야? 다시 시작하려면 둘 다 원해야 해. 근데 난 원하지 않아.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희야, 난 이미 끝났어. 당신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7년 동안 날 속였어. 매일 아침 웃으면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잖아.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그런 사람과 어떻게 다시 시작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7년이 실수야? 그건 선택이지.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물었습니다. 정희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도연 씨는 어떠신가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로요. 저는 정희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정혜 씨의 결정은 확고해 보입니다. 그래도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담은 그렇게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맞닿지 않았어요. 도연은 계속 눈물을 흘렸고 저는 차갑게 앉아 있었죠. 상담이 끝나고 우리는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도연은 뒤돌아보며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쳐다보지 않았어요. 방 안의 공기엔 오래된 회한만 맴돌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남처럼 앉아 있었죠. 저는 상담실을 나오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젠 나부터 살자. 7년 동안 저는 도연을 위해 살았어요. 착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제 행복을 찾을 겁니다. 도연이 저를 버렸다면 저도 도연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 아프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앞을 볼 수 있었죠. 조정 기일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때 모든 게 법적으로 정리되겠죠.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도연과의 인생을 끝낼 준비요. 조정 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학교에 복귀했어요. 병가를 더 낼 수도 있었지만 집에만 있으니 미칠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나았습니다. 그날은 3월 초 새학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죠. 교무실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교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들어오며 말했죠. 윤정희 선생님, 우편물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은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학생이 보낸 것 같던데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앞면에는 귀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윤정희 선생님께. 뒷면에는 발신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수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요? 그 수진이가 왜 제게 편지를? 저는 봉투를 뜯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 선생님들이 있어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죠. 계단 옆 조용한 공간에 서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분홍색이었어요. 수진이가 좋아하던 색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진이에요.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선생님께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쓰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씁니다. 저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선생님, 고마웠어요. 중학교 3년 동안 저를 예뻐해 주셔서요. 선생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선생님께 사과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선생님 남편을 좋아했어요.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지가 흔들렸죠.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중2 때부터 알게 됐어요. 엄마가 강도연 선생님을 만나러 자주 학교에 왔거든요. 처음엔 제 성적 상담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는 벽에 기대어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 핸드폰에서 문자를 봤어요. 강도연 선생님이 보낸 거였어요. 보고 싶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엄마가 선생님 남편과 이상한 관계라는 걸.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나쁜 일인 줄. 수진이는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았어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엄마는 늘 혼자였어요. 근데 강도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엄마가 웃기 시작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엄마의 비밀을 지켜줬어요. 그게 엄마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편지의 잉크가 제 눈물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아요. 그게 나쁜 일이었다는 걸. 선생님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선생님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 울기 시작했죠.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아프실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고등학교에 갔어요. 엄마는 여전히 강도연 선생님을 만나고 있어요. 전 그게 싫어요. 이제는 알거든요. 그게 나쁜 일이라는 걸.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선생님께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사과하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마이너스 수진 올림. 저는 편지를 든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더 차가웠어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도연이 왜 그토록 수진을 착한 아이라고 했는지, 수진이는 엄마의 비밀을 지켜주는 아이였으니까요. 도연에게는 고마운 존재였을 겁니다. 왜 수진의 성적에 집착했는지, 그건 미라를 만나기 위한 핑계였으니까요. 수진이 성적이 오르면 미라와 만날 명분이 생기는 거였죠. 왜 그 어머니를 두둔했는지, 사랑했으니까요. 아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이었죠. 저는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의 귀여운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까지 이용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도연과 미라는 수진이를 방패막이로 삼았던 거예요. 학생 지도라는 명목으로, 학부모 상담이라는 핑계로. 그리고 수진이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했죠. 저는 편지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분홍색 편지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진이의 글씨가 찢겨졌죠. 아이까지 이용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는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공범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수진이도 그 관계를 알고 있었고 침묵으로 동조했다는 것. 저는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분홍색 종이들. 그 위에 제 눈물이 떨어졌죠. 내 제자였는데. 저는 수진이를 3년 동안 가르쳤어요. 착하고 성실한 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아이도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복도에 혼자 앉아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저를 보고 놀랐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교무실 동료 선생님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괜찮아요. 그냥 좀 힘들어서요. 뭔가 있었어? 말해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좀 있을게요.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바닥에 흩어진 편지 조각들을 바라봤어요. 용서해야 할까? 수진이는 어린 나이에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됐고 그걸 지켜줬던 거죠. 어쩌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도 미라도 도연도. 저는 편지 조각들을 모두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쓰레기통에 버렸죠. 이제 정말 끝이야. 저는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눈물을 닦았어요. 동료 선생님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조정 기일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그때 모든 게 끝나겠죠. 저는 도연과 법적으로 남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수진이의 편지는 저에게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그 편지로 저는 확신했죠. 도연과 미라는 아이까지 이용하며 7년을 함께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비열한 짓인지를요.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이틀 후 법원에서 도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 될 겁니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모든 걸 끝낼 준비요. 조정 기일이 끝났습니다. 법원에서 도연과 마주 앉았을 때 저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어요.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했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조정위원은 이혼을 권고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지급 조건도 합의됐고요. 도연은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이제 끝이야. 그 말을 남기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다시 윤정이가 됐어요. 강도연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윤정이. 학교에서는 아무도 제 이혼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일상을 이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학교 근처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좀 봐야 했거든요. 과일 코너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미라였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죠. 미라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마트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 섰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를 바라봤죠.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선생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계속 말했어요. 그 사람, 이제 끝냈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죠. 끝냈다니, 당신 마음속도요? 미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7년 동안 남의 남편을 탐하고 이제 와서 끝냈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선생님, 전 당신이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제 제자 엄마로서, 학부모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냐고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사랑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 딸 수진이 알고 있었대요. 엄마가 유부남과 바람 피우는 거.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가 편지 보냈더라고요. 자기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았다고. 그게 나쁜 일인 줄 몰랐다고. 미라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까지 이용했어요. 당신들은 수진이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7년을 함께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수진이는 뭐예요? 피해자예요? 아니면 공범이에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당신 후회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매일 후회해요. 그럼 됐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선생님, 미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죠. 이제 그만해요. 당신도 저도. 저는 미라를 뒤로 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트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7년 동안 숨 쉬듯 거짓말했겠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라도 도연도 그들은 매일 저를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상담하면서 제 속삭임은 차 안의 공기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학교 앞을 지나쳤어요. 교문 앞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죠. 저는 차를 세우고 교문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운동회가 열렸던 그 교정이었어요. 도연과 미라가 처음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곳. 그때 느꼈던 불안함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본능적인 느낌. 계절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교문 앞에 서 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7년 전 운동회 날 찝찝함을 느꼈던 그 순간, 저는 아직도 그곳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꽃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마음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교문을 뒤로하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나무, 꽃망울이 하나둘 터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나도 새로 시작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요. 계절이 바뀌듯이 제 마음도 언젠가는 봄을 맞이할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죠. 도연이 떠나고 나서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피고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비록 지금은 상처투성이지만 언젠가는 치유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도 하루를 보냅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마지막으로 일기를 쓴 건 1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다 문득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하는 일. 저는 천천히 그 문장을 썼습니다. 상담사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용서는 과거를 덜어내는 일이라고 했었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용서는 도연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라를 위한 것도 아니었죠. 그건 저를 위한 거였어요. 과거에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밖의 하늘은 너무 맑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어두운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교문을 지나 교정을 걷는데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체육 시간이었나 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예전에는 그 소리가 제게 행복을 줬어요. 아이들의 순수함이 저를 위로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들리는 것처럼 제게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었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행사 때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그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7년 전 운동의 날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 도현, 그리고 수진이. 수진이는 제 옆에 서 있었고, 도현은 뒤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저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교무실 한쪽에 있는 작은 휴게실로 갔어요. 그곳에는 작은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모서리에 불을 붙였죠. 사진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천천히 번져갔어요. 먼저 도연의 얼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엔 제 얼굴이, 마지막으로 수진이의 얼굴이 사라졌죠. 저는 사진이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는 피해자였어요.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 사이에 끼인 아이였죠. 엄마가 남의 남편과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저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았다고 했죠. 어른들이 죄였을 뿐. 저는 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영과 미라. 그들이 모든 걸 망쳤어요. 결혼 생활을, 신뢰를, 그리고 한 아이의 순수함까지도. 수진이는 너무 일찍 어른들의 추한 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저렇게 순수했을 텐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이 그 아이의 순수함을 빼앗아 갔죠. 저는 휴게실을 나와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일기장에 썼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이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7년 전 운동의 날 처음 불안을 느꼈던 그 순간에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아이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언젠가는 저도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한 걸음씩.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수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제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저는 여전히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죠.
비록 제 마음은 아직 어둡지만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교과서를 펼치고 수업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그 웃음소리가 다시 제 마음에 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저는 조용히 기다릴 겁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근을 신청하기로요. 7년 동안 근무했던 학교를 떠나기로 한 겁니다. 동료 선생님들은 만류했어요. 왜 갑자기 여기서 잘하고 있잖아.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곳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도영과 함께 출근하던 아침들, 복도에서 마주치던 순간들, 그리고 운동의 날에 그 불안했던 감정까지 모든 게 저를 과거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정근 신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새 학교는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었죠. 마지막 출근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교문 앞에 섰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지나다녔던 교문이었죠. 이제는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교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졌죠. 잘 가요, 내 지난 시간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7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이 학교에 부임했을 때, 도영과 결혼했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모든 게 무너졌던 순간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놓아줄 때가 됐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죠. 제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발밑으로 마치 무언가를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아픔을, 그리고 원망까지도.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묘하게 후련했어요. 교무실로 들어가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책상 서랍에 있던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어요.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강도현.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혼 이후 도영과는 연락을 끊었어요. 번호도 차단했었는데 얼마 전에 풀어놨었죠. 완전히 잊으려면 미련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문자를 열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정근 간다는 소식 들었어. 새 출발 축하해.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그 말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 7년 동안 저를 속이고 제 제자 엄마와 바람 피우고 제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어요.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세 글자를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괜찮은 척하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도연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이젠 괜찮다고. 저는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 도연에게 답장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문자창을 바라봤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그 문장이 화면에 떠 있었죠. 하지만 전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창을 닫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굳이 답장할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니까요.
저를 위한 거니까요. 도연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가 괜찮으면 되는 거였죠. 저는 짐을 들고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지막으로 학교를 둘러봤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수업 중이었나 봐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웃음소리가 조금 가깝게 느껴졌어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나 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교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룸미러로 학교를 바라봤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학교를 벗어나 큰 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보던 풍경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겁니다. 새로운 길로 가는 거니까요. 신호등에 멈췄을 때 저는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도연의 문자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정말 미안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문자함을 삭제했습니다. 도연의 번호도 다시 차단했죠. 이제 정말 끝이야.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 학교로 향하는 길은 낯설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차 안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가득했습니다. 잔잔한 멜로디였어요. 저는 그 음악에 맞춰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풍경이 펼쳐졌죠. 벚꽃나무들, 새싹이 돋아난 나무들, 그리고 푸른 하늘.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금씩. 용서는 아직 못했어.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도연을 용서하지 못했고 미라도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건 괜찮았습니다. 용서는 언젠가 올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중요한 건 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걷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새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아담한 학교였어요. 교정에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학교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심호흡을 하고 교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7년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은 주머니 속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전송되지 않은 답장, 이젠 괜찮아요는 그대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괜찮아지고 있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새 학교의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윤정혜 선생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여기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천천히 제 속도로.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괜찮아질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속았고 배신당했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용서는 아직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고 있으니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배신한 사람의 잘못이죠.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저처럼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